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마지막 공무원 시험이었었죠. 22년도 지방직 7급 시험이 이제 끝났습니다. 지방직 7급 행정학 시험 문제입니다. 간결하게 좀 총평을 하고 문제를 보면서 문제마다 다시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직 7급 시험 문제는 이제 과거에 7급의 어떤 수준으로 출제는 했어요. 근데 지방직만 비교한다 그러면 전년도, 그러죠? 21년도 지방직 7급 행정학보다는 좀 어려웠습니다. 약간 좀 어려웠다. 우리가 이제 예상 문제로 많이 다루었던 이제 재정준칙이 시험에 나왔는데, 일단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겠지만 아주 간단한 데서 많은 수험생들이 좀 당황을 해서 틀렸지 않느냐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탄력세율 같은 것을 좀 깊게 냈었죠. 근데 우리 이제 기본서에 이제 그대로 써져 있는 정도. 그다음 이제 국가직 7급과 동일하게 지자론의 깊은 파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자석효과는 지자론의 기출문제거든요. 그래서 지자론을 했던 수험생들은 그 문제를 전부 다 한 번 정도 풀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넛지 이론이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좀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가 좀 나왔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좀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하나하나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곰곰이 되짚어 보시고 내가 왜 이런 문제를 틀렸나 또는 맞았나 한번 정도 베이스로 삼기를 바랍니다. 1번 문제죠. FB가 주장한 정치행정 이론론의 내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FB는 항상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정치행정 이론론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디모과 애플비가 있죠. 정치행정 이론론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 애플비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해당하는 거죠. 행정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관리를 핵심으로 한다. 행정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것은 전형적인 과학적 관리론이죠. 효율성을 추구하고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것은 과학적 관리론이고, 과학적 관리론이 대표적인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이 되는 거죠. 예, 틀린 거죠. 2번. 행정은 민의를 중시하며 결정과 집행 혼합작용이다. 즉, 결정과 집행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이고 순환적인 혼합 과정으로 보는 거죠. 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3번. 시간과 동작 연구를 통해 직무의 전문화와 행정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시간 연구, 동작 연구는 테일러고,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론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과학적 관리론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고위 관료가 능률적으로 관리해야 할 행정원리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얘는 누구예요? 글릭의 포스트코브죠. 글릭의 포스트코브고, 글릭은 대표적인 정치행정 이원론자입니다. 그래서 옳은 질문은 2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는 뭐예요? 누구든지 풀 수 있게끔 가장 전형적으로 이제 애플비 정치행정 이론론을 내준 겁니다. 2번 문제 봅시다.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신행정학은 행정의 적실성 맞죠? 적실성과 실천을 강조하는 후경태주의 계열입니다. 요거 좀 봅시다. 2번 문제는 좀 논란이 돼요. 그러니까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거 좀 이따 설명하고, 공공선택론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따라 민감하게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하죠. 즉 공공선택론은 기존의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에 민감한 대응을 하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공공선택론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합니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우리는 오스트롬의 민주행정의 패러다임이라 그러죠. 그러면 오스트롬의 민주행정의 패러다임이 뭐예요? 수요와 공급했을 때 정부 영역인 이 공급도 경쟁, 수요자에게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다조직, 분권, 관할권의 중첩을 강조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민감하게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합니다. 옳은 질문이 되는 거죠. 다음, 신공공관리론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공유된 가치를 관료가 협상하고 중재해야 된다. 이건 뭐 신공공관리론이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고 나온 전형적인 뭐예요? 신공공 서비스론이죠. 그래서 답은 당연히 이제 4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논란이 되느냐면 발전행정론은 환경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이게 발전행정론은 전형적인 뭐한다? 행정의 독립변수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행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거지 환경에 행정이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근데 답은 물론 출제 당국자도 답을 4번으로 했는데 왜 2번은 논란이 될 수 있느냐면 발전행정론은 기본적으로 행정의 독립변수 역할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발전행정론을 출제자가 제가 해설에 써놨습니다. 문화권에 따라서 후진국을 연구한 거잖아요. 문화권에 따라서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을 연구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는 후진국의 행정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후진국에서 행정의 국가 주도의 성장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을 연구했기 때문에 문화권별로 후진국을 주로 연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면 환경 행정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했다. 이게 옳은 지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 옳은 지문이 될 수 있는데 주된 해석은 행정의 독립변수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2번은 좀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논란은 될 수는 있는데 뭐 4번이 너무 틀렸기 때문에 이제 답을 4번으로 하는 거 출제 당국자도 답을 4번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3번 봅시다. 민간 위탁이죠. 민간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간 부문에 맡기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죠. 맞죠? 민간 위탁, 민간 계약은 오케이. 정부가 서비스를 민간 부문에 맡기고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비영리 단체는 민간 위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고. 정부의 직접 공급에 비해 고용과 인건비의 유연성, 오케이. 유연성, 신축성을 갖는 거죠. 대표적인 쓰레기 수거 업무나 도로 건설 업무 등이 있습니다. 오케이.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으로 갈 민간업체 비영리 단체도 넓은 의미의 민간 위탁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의 문제를 봅니다. 이 4번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 틀린 수험생들은 어떤 수험생들이냐면 비용 편익과 비용 효과를 지금 구별하는 시험 문제거든요. 비용 편익과 비용 효과를 구별하는 시험 문제인데 이걸 지금 구별을 못 해버리면 순간적으로 이걸 동의적으로 이 관점에서 풀어버리면 틀린 거예요. 문제는 비용 편익이 아니라 비용 효과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1번 정책 대안의 비용과 효과는 모두 화폐 단위로 측정한다. 이거 틀린 거죠. 비용과 편익은 전부 다 화폐 단위로 표현하지만 비용과 효과에서 효과는 화폐 단위가 아니라 비화폐 단위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든 것처럼 사람의 생명 같은 것은 뭐예요? 화폐 단위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1번은 틀린 거고. 분석 결과 사회적 후생의 문제와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봐봐. 분석 결과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놔둬 봅시다. 그러면 3번. 시장 가격 메커니즘에 전적으로 아니잖아요. 얘는 시장의 메커니즘이 아니잖아요. 가격으로 전환시키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시장으로 전적으로 전환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 효과 분석은 목표 달성의 정도를 화폐 가치로 표현할 수 없는 사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 가격 메커니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 틀린 지문이에요. 왜? 화폐 가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4번이냐 이제 2번이냐는 건데 분석 결과는 사회적 후생의 문제와 쉽게 사회적 후생의 문제와 쉽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봐봐. 비용 효과 분석의 단점이 뭐예요? 단점이 비용은 효과가 서로 다른 단위죠. 예를 들어서 얘는 화폐 단위로 나타내는데 얘는 비화폐 단위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단위가 서로 틀리죠. 비용과 효과 간에 서로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총 효과가 총 비용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이 효과가 얘보다 크다는 직접적인 것이 안 되잖아요. 단위가 틀리니까.
다시 한번 A와 A의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총효과가 총비용보다 뭐다?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뭐가 안 돼?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A가 A보다 크다는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분석 결과가 사회적 후생의 문제와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여기 틀린 거죠. 왜?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총효과가 총비용보다 크다는 직접적인 것이 없어요. 단위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이 100억인데 총효과가 200억이며 쉽게 계산이 되는데 비용이 100억인데 단위가 비합해 단위니까 총효과가 총비용보다 크다는 직접적인 것이 없죠. 그래서 쉽게 연결된다. 여기 틀린 거고 이게 대표적인 거죠. 국방, 치안, 보건 등의 영역은 국방을 통해서 뭐 한다? 돈 아닌 사람의 생명, 국민의 생명, 치안도 마찬가지죠. 오케이? 보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비용 효과 분석이 적용되는데 용이하죠.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 문제가 아닌데 일부 수험생들은 이걸 좀 빨리 캐치를 못해서 현장에서는 좀 어렵게 느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도 해봅니다. 5번이죠. 뭐 예산의 분류죠. 우리 기본서 항상 제일 먼저 예산의 분류 파트에 있는 거죠. 뭐 해설의 그 기본서 표를 그대로 했습니다. 기능별 분류는 무슨 일을 하는데 얼마를 쓰는가? 무슨 일을 하는데? 조직별 분류는 누가 얼마를 쓰는가? 그다음 품목별 분류는 무엇을 구입하는가? 경제 성질별 분류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거죠. 바르게 연결된 거죠.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라는 겁니다. 기능별 분류.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데 얼마를 쓰느냐? 맞잖아요. 무엇을 구입하는 자? 이건 품목별 분류잖아요. 오케이? 누가 얼마를 쓰느냐는 거죠. 경제성별 분류. 누가 얼마를 쓰느냐는 조직별 분류고, 오케이? 시민을 위한 분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총체적 효과가 어떠한가? 이것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것은 경제 성질별 분류가 되는 겁니다. 경제 성질별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건 1번이고 그 밑에 있는 해설질 또는 우리 기본서에 있는 표로서 정리가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6번 갈까요? 정책 결정 모형 중에서 점증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뭐? 점증 모형을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난이도가 높지 않죠. 이 문제는. 정책단을 모두 분석하기보다는 한정된 대안에 주목합니다. 모든 대안을 분석하는 것은 합리 모형밖에 없죠. 2번.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어떤 의미냐. 오케이. 맞죠? 그럼 봐봐.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인정하죠.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끊임없이 타협과 조정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현 상태보다 약간 개선된 상태만을 하는 거죠. 현 상태보다 약간 개선된 상태를 하기 때문에 뭐예요?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여러 차례 결정을 수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투쟁을 통한 타협과의 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특성이 있는 거죠. 3번.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인정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급격한 개혁과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혁신적 아니잖아요. 답은 무조건 3번이죠. 왜? 점증 모형은 보수예요. 보수. 혁신 쇄신은 합리 모형이고 기존의 것을 다 인정하는데 무슨 혁신적인 정책 결정을 해요. 보수입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고 4번. 정책 결정에 집단 참여 합의 과정이 중시되는 겁니다. 목표와 수단이 탄력적으로 상호 조정되는 거죠. 오케이. 점증 모형은 투쟁을 통해서 타협과 조정을 통해 합의를 중시하는 거죠. 플러스 목표 수단 분석을 못해요.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그러니까 목표 수단 분석이라 그러죠.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합리 모형이고 점증 모형은 목표와 수단이 끊임없이 상호 적응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것을 목표와 수단이 탄력적으로 상호 조정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답은 뭐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인데 이제 이게 우리 7급 수험생들에게 많이 했던 것처럼 에타하고 이제 총사업비 관리제도죠. 에타와 총사업비 관리제도인데 1번부터 봅시다. 옳지 않은 거죠.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적 국가 비전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계획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틀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5회계년도의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 운영 계획 중 중장 계획은 중장기적 국가 비전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계획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이 기본 틀이 되는 거죠. 2번,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사전에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각 중앙부처는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합니다. 맞고, 기획재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가 배제될 수 있도록 예산 배분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봐봐요. 배제될 수 있도록. 봅시다. 우리가 예타에는요, 경제성 분석도 있지만 정책적 분석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것이 다 포함되죠.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4번, 각 중앙관세장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그 사업 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한 미래계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돼. 이게 뭐예요? 총사업비 관리제도예요. 이게 총사업비 관리제도.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3번이어야 되는데 왜 예타에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이 있는데 이 문제를 예타 문제로 착각한 사람이 한두 사람씩 있어요. 이거 지금 예타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얘는 총사업비 관리죠. 오케이? 총사업비 관리제도입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8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8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현대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조직군 생태론은 단일 조직을 기본 분석 단위로 하고 환경에 대한 조직 적합에 도에 초점을 둔다.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거시 조직이론은 결정론이 있고 자발론 임의론이 있죠. 결정론에 상황이론이 있고 조직군 생태학이론이 있고 조직 경제학 이론이 있죠. 이 조직 경제학 이론에 주인 대리인 이론이 있고 거래 비용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화 이론이 있죠. 그 다음에 자발론 임의론에 뭐예요? 전략적 선택 이론이 있고 자원 의존 이론이 있고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항상 숙제로 내주고 항상 암기하라는 거. 이게 이제 개별 조직 단위로 연구를 하는 거고 얘는 조직군 단위로 연구를 하는 거고, 오케이? 얘가 조직군 단위로 연구를 하는 거고 얘가 개별 조직으로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직군 생태론은 단일 조직을 기본 단위로 분석 단위로 하고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합, 맞죠? 환경이 일치하는 조직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틀린 거예요? 단일 조직을 기본 단위로 한다가 아니라 얘가 개별 조직이고 얘들은 조직군, 오케이? 군집으로 하는 거예요. 군집. 오케이? 그러니까 조직군 생태론의 기본 분석 단위로 하는 거. 무엇을? 조직군을 기본 분석 단위로 하죠. 우리가 이거 못 외우면 안 된다고 해요. 끊임없이 암기를 했던 거죠. 2번. 거래 비용 이론은 자원 의존 이론의 한 접근 방법으로. 아니, 여기서 틀린 거야, 여기서. 자원 의존 이론이 아니라 거래 비용 이론은 조직 경제학의 이론이죠. 오케이? 조직 경제학의 이론입니다. 그러면 뒤에는 물론 뭐 뒤에 읽을 필요 없어요. 여기서 끝났으니까. 조직 간 거래 비용보다는 조직 내 거래 비용에 더 관심을 둔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거래 비용 이론은 계층제적 조직이 될 경우 내부 관리 비용과 거래 비용이 과를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의 관리, 조직 내부의 관리 비용과 시장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래 비용을 비교해서 관리 비용이 적으면 계층제적 조직을 만드는 거고 거래 비용이 작으면 민영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거래 비용 이론이지 이건 아니죠. 그래서 근데 뭐 얘는 뭐 앞에서 무조건 틀린 거고 3번 갑시다. 상황이죠. 여기죠. 상황론적 조직이론 독립 변수를 한정하고 왜?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하에 중범위라는 제한된 수준에서 일반성과 규칙성을 발견합니다. 상황이론은 중범위론이에요. 중범위론. 그러면 이건 뭘까요? 상황론은 보편적으로 모든 것이 아니라 중범위 시작에서 뭐예요? 독립변수가 환경이 독립변수, 상황이 독립변수 하는가? 오케이? 그런 독립변수 산정하고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한 중범위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모르는 거죠.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정보의 대칭성과 자산의 불특정성이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고 주인 대리인 관계는 조직 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주인 대리인의 문제는 조직 내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봐봐. 쉽게 해봅시다. 국민이 주인이죠. 대리인이 정치인이고 정치인이 선임한 사람은 관료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도 대리 문제가 발생하지만 A하고 A 사이에서도 대리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케이? 조직 내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조직 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7급 문제의 흐름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것도 좀 출제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의 문제를 낼 때도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에 틀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문제는 또 다 잘 맞는데 이런 이해의 폭이 좀 떨어져서 틀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의 폭이 좀 떨어진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복하시고 기본서에 좀 더 충실하시면 됩니다. 7급은 단순 암기형도 출제가 되지만 이해 폭을 물어보는 문제도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내부 접근형에서는 일반 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관료 집단이 주도한 의제가 정부의 홍보 활동을 통해 공정의제라 된다. 이렇게 답을 빨리 줘버리면 내부 접근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의제화 전략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알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답을 빨리 주면 시간 아껴야죠. 이런 거 안 읽어도 돼요. 당연히 답은 1번이고 2번. 동원 모형은 정치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사회 문제가 바로 정부의 의제로 채택되죠. 그래서 동원형을 채택된 의제라 그러는 겁니다.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 부분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주도형은 이익 집단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가 여론을 형성해 공중의제로 전환되며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체제, 주로 뭐한다? 선진, 민주, 다문화된 사회에서 주로 하는 게 외부 주도형입니다. 이제 메이의 공고화형이죠. 공고화. 이미 광범위한 일반 대중의 지지가 있는 경우에 정부는 동원 노력보다는 존재하는 지지를 그대로 공고화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메이의 공고화 모형 또는 동의어가 뭐예요? 굳히기 이렇게 하죠. 공고화 굳히기 모형입니다. 9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이제 10번이 이제 재정 준칙이에요. 재정 준칙인데 최근에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페이고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거죠. 미국의 페이고 제도가 여러 번 이제 우리 7급 수험생들한테 제가 다뤘던 문제인데 근데 이걸 보시면 이게 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적응을 못했을까? 일부 수험생들이 제가 뭘 느낀 거냐면 너무 답을 쉽게 줘보니까 이걸 접근이 안 돼버린 거예요. 1번 봅시다. 국가 채무 준칙이죠. 준칙이라는 거 뭐예요? 준수해야 되는 규칙이에요. 뭐가 한다?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케이? 왜 그러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칙을 만들어요? 행정부의 재정에 관한 재량권을 축소시키겠다는 거예요. 재량대로 하지 말고 정해진 규칙대로 해라. 이게 재정 준칙이거든요. 행정부의 재량권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가 채무 준칙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채무 규모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죠. 재정 수지죠.
재정 수지는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설정되므로 경제 안정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 봐봐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본예산을 한번 딱 떠올려야 되는데 이게 봅시다. 재정 수지죠. 수입과 지출이 준칙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설정돼요. 오히려 경제 안정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것과 경기 변동과 무관하니까 항상 뭐 수지를 지켜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불황이면 적자를 편성해서 불황을 극복해서 단기적으로는 적자지만 장기적으로는 균형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또는 흑자가 되면 꼰 돈을 또 갚아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준칙이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설정되므로 안정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일면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오 하다가 2번으로 찍어본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3번 재정 지출 준칙은 경제 성장률이나 지출이에요. 지출. 재정 적자 규모 예측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출이죠. 지출. 지출할 때 일정한 준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더 쓰는 거고 적자가 규모가 커지면 줄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정한 준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좀 해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좀 깊게 냈어요. 깊게. 그러면 재정 수입 준칙은 조세 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훼손돼. 이게 좀 이제 처음 이렇게 깊게 내는 과정에서 물론 이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지만 깊게 내는 과정에서 쉽게 준 거죠. 조세 지출은 수입 준칙이 아니라 지출 준칙이잖아요. 지출이잖아요, 지출. 그래서 이런 문장이 좀 생각을 요하는 문장을 줬기 때문에 이 문장을 쉽게 줬는데 오히려 앞에서 우리 수험생의 답이 틀린 것을 고르는 우를 범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세 지출이잖아요. 그러면 조세 지출 준칙이라는 게 뭐예요? 지출을 이런 것과 관계없이 딱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지출은 뭐예요? 보조금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지키면서 실질적인 보조금인 조세 감면을 확대해버리면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A가 수입이 아니라 지출이에요. 지출. 지출. 오케이.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입니다. 오케이. 조세 지출을 강범위하게 활용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재정 지출을 준수하지만 재정의 건전성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제 재정 지출 준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우리 수험생들이 여기에서 좀 이런 데서 좀 깊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페이고부터 해서 쭉 다뤘는데 좀 더 이제 깊게 다룬 겁니다. 우리 이제 권호성 교수님이 이제 이런 것을 장단점을 하는데 좀 깊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정한 파트가 되면 권호성 교수님의 이쪽 내용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도 드리고 그럴 겁니다. 11번의 문제를 봅니다. 옳지 않은 거죠. 계급제와 직위분리제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뭐 전형적인 문제고, 계급제는 보직 관리를 범위를 제한하여 공무원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뭐 무조건 틀린 거죠. 계급제는 일반 행정가예요. 그러니까 보직 관리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죠. 그럼 보직 관리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동일한 직렬 내에서만 인사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뭐한다. 직위분리제죠. 계급제가 좁게 만든다. 계급제는 넓은 시야를 갖는 일반 행정가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걸 골라라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직위분리제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무 중심의 동기 유발입니다. 오케이? 직위분리제는 먼저 직무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직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공무원을 선발하고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선발하고 또는 그 직무만 반복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직무 중심의 동기 유발과 전문성이 더 강화되는 거죠. 계급제는 공무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 직업 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합니다. 직무 한계 책임 소재가 명확하죠. 왜? 직위분리제는
미리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직무에 대한 권한 행사고 그 직무에 대한 책임도 지는 거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12번의 문제죠. 12번 문제 역시 우리가 타당도와 신뢰도를 물어본 거죠. 선발시험에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의 시험 유형인 각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종합하여 시험의 일관성을 검증한다. 이게 뭐예요? 이건 시험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식 중에서 일관성을 검증하는 거. 일관성 분석법이에요. 일관성. 내적 일관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이고, 시험 성적과 본래 시험으로 예측하고자 했던 기준, 본래 시험으로 예측했던 기준이 뭐예요? 직무 수행 능력이잖아. 이건 기준 타당도잖아요. 신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시험을 본 수험자에게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해서 점수 간의 일관성. 이거 뭐예요? 시간을 달리해서 보죠? 시간을 달리해서 이걸 뭐라 그래? 재시험법이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수준이 비슷한 두 개의 시험 유형을 개발하여 동일 통제 집단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게 한 후 두 집단의 성적 간 상관관계를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두 개의 시험 유형이죠. 그러니까 복수양식법 또는 동질이형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수양식법 또는 동질이형법. 답은 당연히 2번이 되는 거죠. 13번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에다크라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에다크라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업무가 비정형적일 때 유용하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책임 소재가 명확하여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작다. 조직 목표 달성을 해 조직 내 전문 능력이 있는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구조죠. 오케이? 에다 비일상적 기술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면 책임 소재가 명확하여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작은 것은 전형적인 관료제의 패러다임입니다. 오케이? 그럼 에다크라시는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의 발생이 불가피하는 거고, 관료제적 패러다임이 책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작은 거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14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1번. 다면 평정은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다양한 구성원에게 평정에 참여할 기회를 줍니다.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참여를 통한 명확한 목표의 설정과 개인과 조직 간의 목표의 통합을 추구합니다. 목표관리제, 이게 MBO. MBO는 참여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근데 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니까 개인의 목표를 가지고 조직 전체의 목표를 합의하기 때문에 개인과 조직의 목표의 통합을 추구하는 거죠. 강제비율법은 평정치의 편중과 간대화 경향을 막기 위해서 등급별로 비율을 정해놓은 거죠. 오케이? 우리나라는 최고 등급은 반드시 20%를 줘야 되고 최하위 등급은 반드시 10%로 강제 배분하게끔 하는 거죠. 도표식 평정통도법은 근무 성적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함으로 평정자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작다. 여기 틀린 거예요. 여기 틀리기 때문에 뒤에도 틀린 거죠. 근평 중에서 도표식은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도표식은 등급의 기준이 모호해요. 1등급과 2등급의 기준이 모호하고 플러스 가장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점이죠. 즉 주관성에 따른 자의적에 의한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도표식 평정정도법의 단점인데, 이걸 기초로 해서 개입될 가능성이 적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14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15번 갑시다. 너무 쉬운 거죠. 내부 통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시민단체, 국회가 하는 거, 언론이 하는 거 다 내부 통제잖아요. 근데 중앙부처 예산 편성과 집행에 기획재정부의 관리활동 이건 내부 통제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15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16번의 문제를 한번 봅니다. 오케이. 16번에 이제 넛지죠. 넛지인데 봅시다. 넛지 이론이라는 게 뭐냐는 것을 일단 우리가 기억해 봐셔야 되는데 넛지 이론이라는 것은 행동 경제학에서 나온 거예요. 행동 경제학에서 나온 거로 인간의 행동의 메커니즘을 정책에 응용한 거거든요. 인간의 행동의 메커니즘을 넛지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선택 설계를 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위한 선택 설계가 이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봐봐. 계속 해설 한번 볼게요. 넛지는 원래 팔꿈치로 슬쩍 찌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살짝 찌른다는 뜻인데 이를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행동 경제학의 용어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개입. 따라서 정책 대상 집단의 행동에 개입하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개입.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해설을 보시면 넛지의 핵심은 자동적으로 설정되는 기본값이 디폴트 옵션에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장기 기증의 디폴트 옵션을 동의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장기를 기증한다는 것을 동의로 해놨어요. 디폴트를 동의로 해놨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뭔다?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디폴트 옵션을 내가 동의로 해놨다 그러면 거절이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 내가 동의한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제 한번 볼게요. 넛지 방식은 정책을 설계하는 것에서 넛지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건 이제 선택 설계라 그러는 거고 정책 대상 집단 행동에 개입을 해요. 근데 넛지는 어떻게 개입한다? 부드럽게 개입. 팔꿈치로 축 치는 줄, 이런 거죠. 부드러운 개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개입에 의한 선택을 허용하는 거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하는 겁니다. 넛지는 디폴트 옵션 설정 방식처럼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디폴트 옵션을 어떻게 하느냐? 방금 제가 써놓은 예처럼 장기 기증을 동의로 했다면 디폴트 옵션을 내가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내가 동의로 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렵게 출제된 겁니다. 이제 넛지가 여러 이제 행동 경제학의 선생님들 책에는 교수님 책에는 있는데 개론책에 이제 새행정학 3.0이라는 이 개론책에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근데 이걸 이제 좀 정리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16번의 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고 이런 문제는 제가 별도로 내년 한 3, 4월 경에는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한번 서브노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 꼭 할 겁니다. 그 다음 17번의 문제를 봅니다. 동기부여 이론이죠. 봅시다. 스키너의 강화 이론은 여기서 무조건 틀린 거죠. 오케이. 스키너의 강화 이론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외적 자극이라는 학습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설명하는 거지 내면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기본서에 어떻게 써져 있어요? 스키너의 강화 이론은 기존의 동기 이론들이 주로 행동의 원인과 관련된 내면적이고 심리적 과정을 다뤘던 반면 학습 강화 이론은 어떤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어떤 일관된 행태가 일어나는 거라는 행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볼 필요도 없이 이게 무조건 틀린 거예요. 오케이? 또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어떤 결과? 처벌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보상받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를 보는 거죠. 왜? 내면적인 게 아니라 외적 자극에 초점을 둬서 어떤 결과인데 이 문제는 여기서 딱 걸려요. 학습 강화 이론 첫 번째 논점이 뭐예요?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오케이? 어떤 외적 자극에서
어떤 행태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형태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게 결과잖아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원인을 강조한다도 틀렸어요. 행태의 변화, 결과에 초점 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외적 자극에서. 어떤 행태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오케이. 2번.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강력한 동기 유발은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목표는 구체적이고 난이도가 있을수록 동기 유발이 된다고 보는 거죠. 3번. 포토와 로울러의 업적 만족 이론은 직무 성취 수준이 이게 업적이잖아요. 업적 만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7번의 답은 당연히 3번이고요. 공공봉사 동기이죠. 신공공서비스론의 공공봉사 동기론은 공공 부분 종사자와 민간 부분의 종사자의 가치적인 차이가 있죠. 있다. 오케이. 그래서 공공봉사 동기 욕구가 강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이 공공 부분에 근무하면서 공공봉사 동기를 처음으로 획득함으로 동기를 조직 문화와 외제적 아니죠. 외제적 보상, 성과급 같은 외제적 보상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고 나온 거예요. 오케이? 페레의 공공서비스 동기론은 성과급 같은 외제적 동기부여를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고 나온 겁니다. 오케이? 차이가 있고 내면적으로 이타성이 있어야 돼요. 봉사를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려는 봉사를 통한 동기유발 이런 내면적인 것이 강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18번의 문제를 봅니다. 이 18번의 문제는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자론 기출문제예요. 이게 지자론 기출문제.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론 때 이 문제를 또 풀었어요. 근데 우리가 국가직과 지방직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방자치론 한 사람이 행정학도 잘 풀게끔 낸단 말이에요. 최근에 국가직 행정학도 그랬고 이번에 지방직 행정학도 그러고. 오케이.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한번 봅시다. 지방자치에 관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거든요. 피터슨의 저서 도시 한계에서 따르면 개방체제로의 지방정부는 재분배 정책보다는 개발 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다 1번이에요. 이게 뭐냐면 봐봐. 이 피터스가 뭐냐. 우리가 이제 자석효과라 그러거든요. 자석효과. 여기 주민들이 있죠. A라는 지방정부가 있고 B라는 지방정부가 있다 그래봐요. 그러면 여기는 복지정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성장정책을 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을 선호한 사람은 확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가요. 근데 복지정책의 주요 요구하는 사람, 이쪽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경제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정책의 대상은 사회적 약자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지방정부는 복지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은 많이 들어가는데 세금을 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지방정부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젊은 세대 또는 뭐한다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뭐야? 나가 이렇게 열심히 세금을 내고 있는데 나를 위한 정책은 없네? 이쪽으로 이동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이쪽이 자석으로 빨라 들어가고 이쪽은 뭐예요? 경제활동이 없는 복지 대상자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슨은 뭐한다? 지방정부는 재분배 정책을 못해요. 개발 정책만 하게끔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무엘슨의 도시한계로서 나오는 자석효과죠. 다 1번이에요. 1번. 이거 순수하게 행정학만 하신 분들은 이 18번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건 지자론의 기출문제잖아요. 오케이. 라이트는 정부 간의 관계를 분쟁형, 창조형, 교환형으로 구현하고 연방 말이 안 되잖아요. 라이트는 포괄권형, 분리권형, 중첩권형이죠. 로스는 정부 간의 관계로는 지방정부가 조직자원과 재정자원, 중앙정부가 얘도 이제 지자론의 기출문제고 우리 지자론 교재에서 몇 번 다룬 거죠. 중앙정부가 재정자원이죠. 오케이. 중앙정부가 재정자원과 오케이 법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중앙정부가 재정자원과 법적자원을 갖고 지방정부가 정보와 조직자원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이제 기본소에 다 있는 지방자치론 기본소에 있죠. 로스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했을 때 중앙정부가 뭐니 돈을 갖고 있죠. 법률을 제정하죠. 법적 자원을 가지고. 얘는 현장에서 뛰죠. 지방정부는 현장의 주민들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정보자원 또는 조직자원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죠. 얘는 여기에서 우월이고 얘는 여기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습니다. 틀린 거죠. T부는 발해한 투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성, 공공서비스 지역에서 외부 효과의 존재 등에 이거 틀린 거죠. 외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T부 가설은 규모의 경제가 없고 외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오케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어디에서? 이게 지자론의 기출 문제를 여기 갖다 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고 답은 사무엘슨의 자성 효과 때문에 지방정부는 재분배 정책을 할 수 없다는 거, 복지 정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19번 문제 봅니다. 정책학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드론은 정책 결정의 방법, 지식, 체제에 관한 관심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책 결정 체제에 대한 이해와 정책 결정의 개선을 강조합니다. 맞잖아. 정책 결정의 방법, 지식, 체제에 관심. 이때 어떤 지식? 암묵적 지식을 강조하고 방법과 체제는 뭐예요? 거시적인 체제를 강조하는 거죠. 정책 결정에 대한 이해와 정책 결정의 개선을 강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점정 모형을 개선하게 한 최적 모형을 제시하는 거죠. 맞죠? 정책 의제 설정 이론은 의제의 해결 방안의 탐색을 강조하고 문제가 의제로 설정되지 않는 비결정의 상황에 관하여는 관심이 적다. 아니잖아요. 여기에도 관심이 많죠. 이게 바로 무의사결정론이잖아요. 무의사결정론에도 관심이 많은 거죠. 라스웰은 봅시다. 라스웰은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보다 정책에 필요한 지식이 더 중요하며 사회적 가치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됨을 이건 말이 안 되죠. 라스웰은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과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으로 나누죠. 이거 표는 지금 기본서 정책학 첫 페이지에 있는 그 보조단에 있는 표거든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실증적 지식. 얘를 규범적 지식. 그러면 얘가 필요한 영역이 뭐예요? 의제 설정, 결정, 집행이고 얘가 필요한 영역이 뭐예요? 분석과 평가잖아요. 그러면 라스웰은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뭐가 중요시 된다는 게 아니라 다 필요하고 또 하나 볼까요? 사회적 가치는 분석 대상에 제외한 분들만 규범적인 것이 분석과 평가의 대상이에요. 대상. 얘는 완전히 틀린 거죠. 그 다음 50년대 담론과 프레임을 통한 문제 구조에 관심이 높아 OR과 후생경제의 기법. 50년대는요 행태론의 시대예요. 행태론이 담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프레임을 통한 문제 구조에 관심이 높아 OR 등 후생경제 기법을 활용해서 그리고 이런 계량화된 방법을 활용을 해요. 활용을. 그러면 4번은 1950 행태주의는 과학적, 실증적, 경험적 연구 방법을 하는 거지 담론이 아니에요. 과학적, 실증적,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계량화의 방법, 즉 OR과 같은 계량화의 방법을 활용해요. 얘는 틀린 거고 이건 또 활용하지 않는다, 소홀히 한다 틀린 거고 이런 걸 또 활용하고 틀린 거고 그래서 옳은 건 1번밖에 없습니다. 20번 문제 봅니다. 쭉 있는데 현행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묶어놓은 거죠. 옳은 것만을 모두 묶어놓은 겁니다. 지방세 일부 세목에 세율에 대해 일정 범위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죠. 맞죠?
기억은 맞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기억이 3개야, 3개. 레저세, 지방소비세는 탄력소비율이 적용, 이건 맞잖아요. 기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케이? 이거 전부 다 지금 우리 이제 기본서에 있는 거잖아요. 기본서 보조단에 이제 중요하게 돼 있죠. 빼놨잖아요. 그러니까 레저세와 지방소비세는 이제 탄력소비율이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맞냐 틀리냐는데, 조례로 담배 소비시 주행분 자동차에 대한 표준세율의 50%를 가감하는, 이건 조례가 아니라 이건 대통령령이거든요. 오케이. 이건 대통령령입니다. 뭐 볼게요. 제가 이제 그 지방세법 제52조죠. 담배 소비세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30의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함할 수 있다. 오케이. 자동차 세율은 가세 풀분에 대한 교통에너지 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1항에 따른 세율은 뭐 한다?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 다시 타율세를 제 이제 기본서 보조단에 있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담배 소비세하고 자동차세 주행분이죠. 그래서 담배 소비세하고 자동차세 주행분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거죠. 그래서 법조문은 또 자세히 한번 보시고 기본서의 보조단에 있는 내용을 전부 제가 드래그해서 해설지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밖에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올해 마지막인 지방직 7급 행정학입니다. 이제 문제 하나하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새로운 것에 접근하지 못했다 또는 내가 이해도가 부족했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느낌을 가지시고 오케이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올해 합격의 영광을 가지신 분들은 뭐요? 좋은 거고 혹시라도 좀 수험 기간이 짧았거나 공부량이 부족했다 그러면 내가 어느 분야가 부족한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뭐 새로운 이론, 너지 이론이나 이런 다양한 것은 최근에 행정학 교수님들에게 추가된 거, 여러 교수님들에 추가된 것은 제가 지금 예상으로는 3월달 정도입니다. 한번 서브노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모든 시험이 올해 끝났죠. 22년도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한 번 정도 문제를 점검하시고 오케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